자,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저 두 명의 가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수는 매우 고음역대의 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음역대의 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 음역대가 매우 넓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매우 높은 박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속도에서든지 마치 기계와 같은 박자감으로 리듬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녀는 매우 높은 성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매우 큰 소리도 낼 수가 있고 매우 작은 소리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매우 고음역대의 음도 낼 수가 없고 저음역대의 음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음역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는 그 박자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박자를 맞추는 건지 맞추지 않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그녀는 성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작은 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런 그녀에게 매우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매우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매혹적인 목소리로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풍부해짐을 느낍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가수인가요? 자, 우리는 넌지시 이쪽일까 저쪽일까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저는 현업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참여자, 개발자들이 기술주의자와 논리주의자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하려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명칭과 정의는 제 스스로 발견하고 붙이고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어는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동명의 단어는 나오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세션의 강의 레벨 그 난이도를 되게 높게 설정했는데 저는 그게 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업계에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좀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선 제가 발견한 이 두 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술주의와 논리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로 그 기술주의와 논리주의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우선은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할 때 두 가지 주의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기술주의와 논리주의라고 붙였습니다. 우선 기술주의는 대상을 물리적인 기술에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논리주의는 대상을 추상적인 논리에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이 두 주의의 차이점은 대상을 물리적인 기술에 기반하여 생각할 것이냐 혹은 대상을 추상적 논리에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냐 이 차이점을 갖습니다. 이걸 좀 더 그림으로 보자면은 특정 대상을 해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 대상을 논리주의로 할 것이냐 기술주의로 할 것이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추상적 논리에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물리적인 기술에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또 앞서서 중간에 잠깐 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추상화와 구체화입니다. 이 추상화와 구체화의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전혀 접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개발자가 되어서 현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죠.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접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상화와 구체화입니다. 자, 추상화와 구체화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저 추상화와 구체화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상화는 그대로 존재하고 구체화가 추상화에 의존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추상화는 하나고 구체화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상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체화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존관계에서 구체화가 사라지면 추상화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추상화가 사라지면 구체화 전부가 사라집니다. 사실 이 안에서 구체화 전부가 사라져도 추상화는 남아있습니다. 향후에 다른 구체화가 생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주의에 입각해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니까 이 외에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추상화는 인간 복잡도가 높고 구체화는 인간 복잡도가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 복잡도라는 건 뭐냐면은 대상을 인간이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인간 복잡도가 높다라는 것은 대상을 인간이 어렵게 느끼고 인간 복잡도가 낮다라는 것은 대상을 인간이 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액션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명령을 여러분들께 낼게요. 여러분, 저에게 사람 데려오세요. 자, 생각을 하셨으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왼쪽에 있는 사람 데려오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웠나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유는 첫 번째, 전 여러분들께 사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추상적이죠. 사람?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흔한 사례는 우리가 현업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동료라든지 아니면 옆분들 다른 팀에서 여러분들에게 태스크를 줄 때 이 태스크가 구체적이냐 아니면 추상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워질수록 일 잘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뜻은 질문 자체가, 명령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왼쪽에 있는 사람을 잡으면 되니까요. 자, 이러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추상화는 인간 복잡도가 높고 구체화는 인간 복잡도가 낮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대입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처음 참여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처음 배우던 시기로 들어가 보죠.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개체지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체지향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래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 건데? 그냥 소스 코드를 좀 보여줘. 내가 북북해서 한번 달아볼게. 그렇습니다. 추상적 논리는 개체지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 구현체가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C#, 자바,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논리인 그 추상화에 해당하는 개체지향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 기술에 기준하여 만들어진 구체화인 실적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좀 더 쉽습니다. 자, 제가 잠깐 중간에 딴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추상화와 구체화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기술주의와 논리주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높낮이로 보자면은 추상화가 더 높습니다. 대상이 존재해야지 아래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처럼 추상화를 우리는 높낮이에서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는 그 아래에 있는 낮은 수준입니다. 자, 추상화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체화는 낮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높은 수준은 논리주의입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은 기술주의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논리주의는 대상을 높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기술주의는 낮은 수준에서 대상을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은 이후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앞서 보았던 그 가수가 두 명이 또 등장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논리주의와 기술주의, 즉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가지고 이 대상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했죠. 지금 계속 얘기했죠. 뭔가를 해석하기 하고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상은 누가 더 뛰어난 가수인가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제가 그렸던 추상화 구체화 그림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추상화는, 즉 논리주의는 높은 수준으로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상을 가지고 저는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 더 뛰어난 가수일까라고 했는데 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겠죠. 그럼 가수란 무엇일까요?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자, 그럼 노래란 무엇일까요? 노래는 음악의 한 종이죠. 자, 그럼 음악은 무엇일까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높은 수준에서 그 대상을 추상적 논리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 이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퇴근길에 그 보통 이제 뭐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퇴근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그 퇴근할 때 그 즐거운 감정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그 특정 장면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특정 장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부하게 감정을 느끼라고 하기 위해서죠. 자, 그 외에 뭐 슬픈 감정, 뭐 사악한 감정, 아름다운 감정, 행복한 감정, 인간들끼리 이 모두한 것들을 더 풍부하게 느끼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음악 아래 낮은 수준으로 가창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음악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가창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창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그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가창력은 즉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데 그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술입니다. 음악을 표현할 때 악기를 써도 음악이 되잖아요. 가창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있고 가창력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자, 위에가 높은 수준이고 아래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높은 수준이 논리주의입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이 기술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상을 보고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보자면은 어떠한 기술을 쓰던 간에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논리주의로 봤을 때, 높은 수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가수가 더 뛰어난 가수입니다. 자, 그리고 낮은 수준으로 봤을 때 감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더 능력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그 가수가 더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선에서 그 상황에 맞는 유리한 걸 택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항상 뭐 정확하게 쉽게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라는 게 제일 쉬운데 상황에 맞게 유리한 걸 골라야 된다니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높은 수준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논리주의가 유리합니다. 가창력은 둘째치고 우리는 가창력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높은 그 뛰어난 가수니까요. 근데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창력을 가리키는 학원이라고 쳐보죠. 기술주의가 유리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봤을 때. 그들은 얼마나 더 음역대를 자연스럽고 힘겹지 않게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니까요. 그래서 상황마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을 겪다가 특정 도메인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높은 수준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항상 논리주의, 즉 높은 수준의 쪽이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커맨드 패턴.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 커맨드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예제 샘플 코드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세이브 커맨드라는 뭐뭐 커맨드로 끝나는 전미사로 개체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execute라는 단일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커맨드 패턴의 소스 코드 예제죠. 자,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커맨드 패턴일까요? 커맨드 패턴이 아닐까요? 뭐뭐뭐 커맨드라는 전미사도 없고 execute라는 단일 함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하나 더 해보자면은 save와 커맨드 중에 executed 혹은 뭐 learning이라는 변수 속성이 하나 더 있다라고 또 추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놈은 커맨드 패턴일까요? 커맨드 패턴이 아닐까요? 자, 정답은 정말 지겹고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내리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 스스로 내린 정답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커맨드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커맨드 패턴의 높은 수준에서의 정의를 보자면은 커맨드 패턴은 개체 자체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체 자체, 우리는 개체를 만들 때 보통 명사를 쓰죠.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execute든 run이든 실행만 하면 되죠. 개체 자체가 명령입니다. 연속통합. 연속통합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현업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자, 가정을 또 해보죠. 왼쪽에 A팀이 있고 오른쪽에 B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A팀은 빌드 자동화, 즉 GitHub 액션스를 씁니다. 뭐 액션스가 아니라도 젠킨스, 뭐 크루즈 컨트롤 뭘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작업물이 머지가 되었을 때, 즉 병합이 되었을 때 이후에 모든 프로세스는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B팀이 있습니다. 이 B팀은 빌드 자동화를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병합했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을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실행합니다. 근데 이 팀은 재미난 점이 있는데 모든 팀원이 태스크를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으로 쪼개고 그걸 나누어 가져서 그 작업물을 매일매일 병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태스크를 주입받을 때 그게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걸 지켰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한 작업물을 퇴근하기 전에 병합시킵니다. 자, 이 두 팀이 있을 때 연속 통합을 구축한 팀은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B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A팀은 연속통합을 구축하지 못한 팀입니다. 자, 이유인 즉슨 연속통합의 높은 수준의 추상적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연속통합은 작업자들의 결과물을 매우 자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그랬고 좀 더 깊은 결과물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마티 파울러의 게시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쓰던 안 쓰던 오른쪽에 있는 팀이 매일 끝낼 수 있는 작은 양으로 태스크를 쪼개고 병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팀이 연속통합을 구축한 팀입니다. 자, 근데 연속통합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자주 통합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1층부터 63층까지 있는 빌딩에서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이 없었던 층을 모든 팀원에게 자주자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층 찾고 1층 없었어. 한 층 찾고 2층 없었어. 넌 10층 찾는데 10층이 없었어. 근데 만약에 한 층마다가 아니라 10층마다 팀원들에게 알렸다라고 쳐보죠. 중복이 발생해서 이미 찾은 걸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틴 파울러는 연속통합을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 이 기술주의와 논리주의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고 이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자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세션의 제목이 되었던 기술주의자 대 논리주의자입니다. 사실 앞전을 이해했으면 이건 매우 쉽습니다. 논리주의자는 대상을
기술주의와 논리주의 두 가지를 기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술주의자는 대상을 기술주의에만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자입니다.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것과 같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을 해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모두 폭넓게 기준해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는 논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생각할 때 낮은 수준에서만 대상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는 기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논리주의자, 기술주의자는 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차이 때문에 매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오늘 사실 슬라이드가 더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잘랐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 특징은 기술주의자는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 두 개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면 어느 한쪽이 불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논리주의자들은 소프트웨어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그리고 인간 복잡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개는 반비례 관계를 갖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면 어느 나머지 두 개가 불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인간 복잡도 해결만이 소프트웨어 성공을 견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시장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결과물이 DDD고. 자, 그래서 다른 특징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마틴 파울러, 로버트 C. 마틴, 제임스 쇼어, 이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끄는 리더이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은 모두 논리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논리주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게시물은 논리주의입니다. 추상적 논리만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소프트웨어 샘플 코드는 딱히 중요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들은 추상적 논리입니다. 클린 아키텍처.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을 때 재미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의 게시글에 그리고 이 사람의 공개한 것들에서 이 사람이 직접 구체적인 샘플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 구체화된 샘플 코드를 작성해서 너도 나도 공개하죠.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자신이 뭔가 내가 추상적 논리로 정의를 했어. 그러면 이 샘플 코드를 보여주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인지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잖아. 이유는 그가 뼛속까지 논리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구체화된 소스 코드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거리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만을 게시하며 추상적인 논리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단 로버트 C. 마틴만이 아닙니다. 마틴 파울러, 아까 말했던 제임스 쇼어,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높은 수준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그 높은 수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사람의 게시글을 봤을 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상화된 이야기이고 그것은 인간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자, 되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나 봐 굉장히 함축하고 잘라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기술주의자와 논리주의자, 그리고 기술주의와 논리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높은 수준으로 기준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추상적 논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뭐 분할, 비분할, 기술 기반 분할, 도형 기반 분할, 연속 통합, 그리고 두문 통합.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뭐 다른 것들도 존재하고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인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된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거고. 자,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된 결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산하는 방법은 소비 측에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는 소비 측에게 계산된 결과값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공간을 더 적게 쓰고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결과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측에 제공된 그 결과값에 대해서 별도로 자신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의 또 다른 특징은 많은 조회에 대해서 불리합니다. 자, 반면 계산된 결과는 공간을 더 많이 쓰고 시간을 더 적게 씁니다. 그리고 결과를 업데이트할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는 많은 조회에 유리합니다. 즉 겟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여기 드디어 쌤 소스 코드가 드디어 나왔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언어로 객체 하나를 만드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부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C#에서는 속성이라든지 뭐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필드라고 해서 상단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함수들이 엄청 준비하죠. 이게 일반적인 C샵의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 하는 객체 작성 요령입니다. 자, 필드는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 전에 소비 측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캡처된 이 부위에서 위쪽에 있는 그 속성 값들은 결정됩니다. 특정 계산에 의해서. 트리거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비 측은 이 계산된 결과를 겟을 통해서 호출하여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호출했을 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호출했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계산 결과값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소비 측이 호출하는 순간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 계산된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함수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C샵이라는 이 그 언어에서도 단내단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적용된 구체화된 사례를 지금 하나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 계산된 결과는 그 결과값을 관리해 줘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서버는 아니고 모바일에서 이제 그 모바일 GUI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많이 나타나는데 GUI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단넷은 매우 그 옛날부터 MVVM에서 뷰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할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뷰 모델을 통해서 노출되는 속성, 즉 결산된 결과에 대한 그 값 업데이트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위쪽에 있는 계산된 결과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로직이 되면서 바꿔주는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꼬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더 깊어지면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린 이거에 대해서 더 복잡함을 느낍니다. 근데 함수 보죠. 계산단 방법은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호출할 때 그 순간 지금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태 관리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필드부에 저 값들을 저장하는 게 공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앞전 소스 코드를 특정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가 계산된 방법과 계산된 결과로 프로그래밍 해봤습니다. 유저가 있고 나이를 제공한다는 가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자면은 함수를 통해서 get age가 있습니다. age를 소비 측에게 제공하는데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비 측에게 값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값이 계산되고 그것은 소비치객에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의 또 다른 특징은 소비치객에게 항상 최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과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는 만약에 이제 위쪽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바꿨다라고 해보죠. 바꿨을 때 그 값이 저장되겠죠. 그 이후에 호출하는 모든 나이는 다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건 아니지만 소비측은 호출할 때마다 최신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계산된 결과로 제가 나이 제공을 바꿔본 것입니다. 거기에 보자면은 생성자로 생년월일을 받았을 때 곧장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age라는 속성에 넣어두고 이후에 이제 소비 측은 저 age라는 속성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 값을 계속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 계산된 결과는 상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스 코드가 매우 짧고 단순해서 쉽지만 어쨌든 간에 나이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바뀌면 항상 저 age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더 적게 씁니다. 오른쪽은 get age를 계속해서 연산을 해야 하는 작업이 소비치에 제공될 때마다 수행이 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산된 거를 그냥 메모리에 적재된 거를 그 안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적게 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나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된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환경에서 그때 상황에 맞는 유리한 걸 택해야 됩니다. 자, 유리한 걸 택하는 제가 예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환경인데 이 환경이라 함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를 대부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즉, 언제나 그랬든 여기도 그랬든 저기도 그랬든 답은 100% 항상 도메인에 있습니다. 도메인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겨도 도메인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메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획자가 옵니다. 저는 기획자입니다. 자, 우리 그 소셜 서비스인데 우리는 회원가입할 때 사용자의 나이를 딱 한 번 사용해. 그 위에 우린 나이를 쓰지 않아. 회원가입할 때만 한 번 써. 자, 이 중에서 이 가정의 도메인이었다면 어느 게 유리할까요? 계산하는 방법이죠. 단 한 번 쓰는데 공간을 왜 적재해 둘까요? 그냥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게 제일 클린하죠. 자, 그런데 이제 기획자가 다시 왔습니다. 야, 우리 서비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 나이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무슨 컨텐츠만 보려 하면은 우선 나이부터 검사해. 자, 이 도메인이었다라면은 오른쪽이 유리합니다. 아까 말했죠. 계산된 결과는 많은 조회에 유리하다고. 왼쪽에 있는 건 조회할 때마다 연산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딱히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연산을 하고 그것을 적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게 오히려 관리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유리합니다. 자, 배열, 링큐 단넷의 자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배열은 둘 다 똑같이 뭔가 컬렉션 같은 걸 순차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iNumerable을 다형성으로 제공하죠. 배열은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링큐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즉슨 배열은 이미 계산된 결과가 적재되어 있는 장소고 링큐는 호출하는 시점에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거에 대한 샘플 코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위쪽은 계산된 결과, 오른쪽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컬렉션의 첫 번째 요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쪽의 배열, 즉 계산된 결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배열을 초기화하고 그 안에 인덱서를 통해서 첫 번째 요소를 받고 있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는 순간 메모리에 공간이 잡힐 것이고 우리가 인덱서를 통해서 그 값을 취할 때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에 enumerable이 사용되었습니다.
샘플을 위해서 이뉴머러블을 사용했지만 그냥 아무나 I 이뉴머러블 같은 것들이 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시나리오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뉴머러블 렌즈를 통해서 1에서 5부터의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링큐가 제공해주는 엘리먼트 at을 통해서 첫 번째 요소를 또 취했습니다. 이 동일한 결과를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은 계산된 결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뉴머러블은 뭔가를 열거할 수 있다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추상화지, 열거할 그 데이터가 이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큐로 제공되는 모든 확장함수는 해당 그 확장함수를 통했을 때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I enumerable은 뭔가를 열거한다라는 것을 갖춘 추상화인데 이것이 실제로 언제 그럼 열거가 되냐면은 포리치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I enumerable과 포리치는 쌍입니다. 링큐의 모든 확장함수들은 내부에서 이 포리치를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 L도 그냥 내부에서 보자면은 포리치 한번 돌리고 그 순서에 맞는 값이 있을 때 그대로 바로 리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루프를 더 많이 돌려야 돼요. 하지만 공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뉴머러블 렌즈를 해서 밸류스를 얻었다라고 해도 아직 메모리에 1에서 5까지의 값은 적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쪽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최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밸류수에 지금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뉴머러블 렌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뭐 지금 시나리오에는 알려받지 않지만 만약에 저게 파라미터로 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이번에 유리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쪽에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을 했고 계산된 결과를 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배열로 만드느냐 배열로 만드는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근데 이 유리한 걸 찾을 때 뭐라고 그랬죠? 계산된 결과는 다분한 조회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근데 지금 조회를 보죠. 포리치 한 번에서 한 번씩만 조회합니다. 계산된 결과는 여기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쪽 위쪽에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자, 리액티브 X.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이 리액티브 익스텐션 프로그래밍은 옵저버 패턴, 링큐, 스케줄러를 세 개를 합쳐가지고 주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링큐가 쓰이고 옵저버 패턴을 썼다는 것이죠. 링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계산된 결과를 관리하는 이 프로그래밍 방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뷰 모델을 만들 때 그 계산된 그 링큐를 써서 용이함을 얻었다라면은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 관리에 대한 계산된 결과의 그 비중을 모두 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 측인 뷰 쪽에서 그것을 구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다른 걸 안 해도 그 계산된 결과가 계속해서 새로운 값을, 최신 값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자, 성능 최적화의 기본. 우리가 뭔가 할 때 뭔가 느리다 라면은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된 결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점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면에서 더 유리함을 가집니다. 물론 공간은 더 써야 되죠. 이것의 실제 시장의 사례는 CDN이고 스냅샷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테리얼라이즈드 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해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조회하는데 조인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조회 한 번을 할 때마다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결과로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조회를 할 때 조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그 테이블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조인된 결과물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회했을 때 이미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인된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능 최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항수 지향 프로그램에서 개체 지향은 계산된 결과를 주로 하는 주된 그 드라이브 시키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 지향 프로그래밍은 계산하는 방법을 주도시키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의 주된 차이는 개체 지향은 명사가 주로 이룹니다. 함수 지향은 동사가 주로 이룹니다. 자, 저는 김상현이었고요. 저는 논리적인 프로그래밍하고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했던 얘기가 좀 흥미롭네, 뭐 이런 정도라면은 제 링크드인에서 이런 비슷한 좀 이야기들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C샵. 자, 이제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온 것처럼 저도 여기 온 것처럼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서 인사이트를 더 넓히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기술들을 막 배웁니다. 모바일을 하던 사람은 그 서버를 배우려고 할 것이고, 또 내가 서버 앱만 만들던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뭐 CQRS 같은 패턴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좌우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남들이 얻지 못한 독특함,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의 유니크함으로 향후 시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시장 참여자가 되려면은 학습을 위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